예, 3과목 시작하겠습니다. 예, 41번 FEC 상태도에서 3개소, 3개소 반응이 있다. 3개소의 반응이라고 문제는 돼 있는데 여기서 묻는 거는 정확한 용어로 삼상 반응입니다. 예, 반응을 했을 때 3가지 상이 개입을 한다고 해서 삼상 반응이라고 하는데, 자, 3가지가 있는 것 요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FC 상태도 완벽하게 그리시는 거고요. 그리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실 수가 없으면 요 정도는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FC 상태도를 갖고선 해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때 자세히 그리는 요령부터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선 이제 삼상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상 반응은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가지 상이 개입되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순철이 727도에서 순철은 꼭 아니겠네. 순철이 아니겠네요. 예. 이 페라이트가 727도에서 탄소 0.7%일 때, 이 조성일 때 요런 공석 반응을 보입니다. 감마가 오스테나이트, 알파는 페라이트, F3C는 시멘타이트죠. 그래서 요런 반응들이 있고요. 공정 반응은 1130도 부근에 탄소 4.3%일 때, 그래서 이 리퀴드 액체입니다. 액체가 오스테나이트에서 시멘타이트로, 그래서 여기서 공석과 공정은, 공석은 고체 관련된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정은 액체가 개입된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정출한다, 석출한다 이런 말들 앞으로 많이 보실 텐데, 그리고 포정 반응은, 포정 반응도 여기 액체 성분이 반응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델타철 그리고 리퀴드가 오스테나이트로 나오는 게 이런 포정 반응입니다. 이제 3가지 반응이 있는데 여기서 암기하셔야 할 거는 솔직히 이대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몇 도, 몇 퍼센트 탄소 조성해서 이런 반응, 이런 식으로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이거죠. 공정 어딨죠? 답은 요거네요. 포정, 공정, 공석인데 여기 보면 이제 오답에 있는 포석 반응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편정 반응. 여기 있는 포석 반응은 존재합니다. 근데 FEC 상태도에서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FEC 상태도에서 삼상 반응 3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3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 자, 42번은요. 철강 재료 중 담금질 열처리에 의해 경화되지 않는 것. 자, 담금질 열처리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탄소량과 담금질 온도가 가장 큰 인자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에 따라서 가장 크게 결정이 되는데, 순철은 전에 차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론적인 순철은 지구상에 존재하기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량이 보통 0.02% 이내, 굉장히 낮은 것을 우리가 순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순철은 탄수화물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담금질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탄소를 통해서 성질을 조절한 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탄소량이나 아니면은 담금질 효과 등에 의해서 뭐 아주 단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무조건 뭐 단단한 게 최고인 경우가 있고요. 너무 단단해서 취성이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약간 연성을 부여해서 열처리를 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역시 순철은 탄소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경화되기가 힘들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3번 FE 망간, FE 실리콘, 요걸 우리가 페로망간, 페로실리콘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잠시만요. 여기서 페로망간,
페로실리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갖고선 탈산시켰답니다. 그래서 탈산시켰는데 상부의 작은 수축관과 소수의 기포만이,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로망간, 페로실리콘, 그리고 여기 상부의 작은 수축관과 소수의 기포, 요게 키워드고요. 탄수화물량이 요 정도다라는 이론 강이 무엇인가? 요 네 가지가 탈산 정도에 따른 관계의 분류로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분류일까를 묻는 문제죠. 그래서 답은 세미킬드강이고요. 자, 세미킬드강은 여기 보시면 탈산 정도가 킬드강과 림드강의 중간 정도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세미킬드강과 아까 제가 표시한 요 부분이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고, 킬드강과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알루미늄 분말 강한 탈산제, 이 강한 탈산제를 이용해서 완전히 탈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포나 편석은 없는데 중앙상부에 큰 수축관이 생긴다. 그래서 완전히 수축하면서 생기는 중앙부에 큰 수축관, 이거가 이제 킬드강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선 세미 킬드강, 킬드강과 구분을 하시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초소성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요. 초소성 재료는 자 보시겠습니다. 신소재 중 하나인데 일정한 온도 및 변형 속도를 부여하였을 때 작은 강도로도 수백 프로의 연신율을 얻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신이 뭐죠? 쭉 늘어나는 건데 이 연신율을 작은 강도로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소재죠. 네, 당연히 신소재고요. 그래서 보시면 요런 말들이 있고요. 미세 결정 입자 초소성과 변태 초소성 이렇게 나눠지고, 고온에서 높은 강도가 특징이다. 자, 요게 답인데 잠깐 체크를 해놓고요. 초소성 재료로서 알루미늄 아이온 합금은 플라스틱 성형용 금형을 제작하는데 실용화되고 있다. 아예 맞는 말이고, 결정 입자가 보통 아주 미세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번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 높은 강도가 특징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정한 온도를 부여했을 때 강도가 강하면은 변형이 보통 힘들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 및 변형 속도를 부여했을 때 큰 연신율을 얻으려면 뭐 연성이 증가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강도가 무작정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고, 고온에서 높은 강도 특징을 갖는 뭐 이런 것들은 텅스텐 같은 고온 경도가 높은 그런 합금들을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 니켈에 크롬 13에서 21%를 섞었답니다. 그리고 철은 6.5% 정도를 섞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게 13에서 21%, 6.5% 이런 숫자보다 이 조성을 이렇게 확실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 조성이 비슷한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열, 내식성을 부여하기 위한, 그래서 합금을 하는 정말 수많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용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합금은 내열과 내식성을 키우기 위한 게 가장 1번이다. 이 합금은 무엇인가? 라고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인코넬인데요. 여기 해설에 잠깐 보시면, 자, 인코넬은 내식성 니켈 합금이죠. 니켈 크롬계에 철구리, 탄소 등을 함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이겁니다. 내식성과 내열성을 부여하는 게 가장 1번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엘린 발안기 있는데 조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니켈, 크롬이 있고 여기에 FE 합금, FE 합금이 아니고 철 FE를 함유한 합금이죠. 그래서 온도 변화에 따른 탄성률 변화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엘린바의 특징은 요거가 되는 겁니다. 요게 가장 큰 키워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온도가 변화해도 탄성률이 갑자기 변하는 것이 최소화되는 그런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코넬은 내열성과 내식성을 얻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고급시계, 지진기, 압력계,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들에 사용되는 게 엘린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변강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인바, 엘린바, 슈퍼인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고 앞으로 계속 보시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46번 알루미늄 규소계 합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잘 나옵니다. 알루미늄 규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펙스라고도 하고 실루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루민이 있죠. 그래서 실루민은 대표적인, 정말 가장 대표적인 주조용 합금입니다. 그래서 주조용으로 쓰는 대표적인 합금인데, 주조용으로 적합한 만큼 절삭성은 좋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문제에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른 것들 잠깐, 이 알루미늄 특히 합금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잠깐 보시면요. 여기 라우탈, 그래서 뭐 편하신 대로 알구시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라우탈, 그리고 콘스탄탄,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합금이고, 특히 표준저항선 열전쌍이라고 합니다. 서모커플이라고 하는 열전쌍의 재료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드로날륨, 알루미늄 마그네슘계로 바닷물과 알칼리에 대한 내식성 유수한 합금들 모두 잘 나오기 때문에 4가지 정도 꼭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7번 형상기억 합금. 자, 형상기억 합금은 우리 뭐 TV에서나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을 건데, 자, 잠깐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형상기억 합금이란 실온까지 온도를 내려서 다른 형상으로 변화시켰다가 다시 온도를 상승시키면 어느 일정한 온도에서 다시 원래 형상으로 돌아가는 합금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확 펼쳐야 되는 파라볼라 안테나 같은 것들 크게 펼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 펼친 상태로 운반을 할 수는 없죠. 쓰고자 하는 곳까지, 특히 우주공간 이런 데까지요. 그래서 접었다가 그 사용되는 실제 온도 상황이 되면 확 펴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형상기억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조성이 이 니티놀입니다. 여기서 보통 이제 해설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보통 요렇게 티타늄을 먼저 적는 게 보통인데, 문제에서 이렇게 적어놔서 저도 이렇게 해설에 기입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티타늄과 니켈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구리아연 알루미늄 합금도 형상기억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짚으셔야 되는 게, 형상기억 합금의 가장 큰 원동력은 마텐자이트 변태입니다. 마텐자이트 변태를 통해서 형상기억 합금이 효과를 내는 게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1번의 오스테나이트 변태가 아니고 마텐자이트 변태라고 꼭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형상기억 합금의 의미고요. 형상기억 합금의 대표적인 것 요거 있죠. 그 다음에 구리아연 알루미늄 밑에 있는, 그리고 어떤 모양을 기억할 수 있는 합금이다. 그래서 2번 3번은 일반적인 형상기억 효과의 의미를 얘기한 거고, 4번은 형상기억 합금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하게끔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텐자이트 변태를 통해서 형상기억 합금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8번. 요거는 이제 좀 암기를 하셔도, 좀 지금 상태에서 암기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불순물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으로 최후에 응고되는 곳은 결정입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리면, 결정립들이 이렇게 막 현미경을 보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경계들을 결정입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순물들이 이 결정입계에 가장 많이 모이게 되고요. 실제로 자유에너지나 응집된 에너지를 측정을 해봐도 이 결정입계를 따라서 가장 큰 값들이 측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입계 하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49번은 이제
예, 149번도 예, 이거 저번 시간에 체크를 했는데 탄소와 규소, 그죠? 탄소와 규소의 조성에 따른 주철이 어떤 주철이 어떻게 어떤 조직을 갖게 되는가를 만들어 놓은 게 이 마우러 조직도입니다. 이 마우러 조직도. 그래서 뭐 백주철부터 반주철, 회주철 이런 종류들 잠깐 정리를 해 드렸는데 이번 문제까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네요. 그래서 탄소와 규소 이것들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0번은 50번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선팽창 계수가 무슨 의미인지 정도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선팽창 계수는 자, 정확히 얘기해서 1도가 상승했습니다. 똑같은 물체가 똑같은 뭐 물체라 하기 좀 그런데 똑같은 금속 똑같은 크기의 금속 두 가지가 있는데 똑같이 1도를 올렸습니다. 그럼 1도 올렸을 때 단위 길이가 얼마나 변하는가. 그래서 이제 단위 길이라고 하는 것보다 또 요런 말이 더 확실하겠죠. 값이 클수록 온도 상승에 따른 재료의 변형이 크다. 요게 가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온도를 올렸을 때 온도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가, 그 변화에 민감한가의 정도는 부피다. 부피나 단위 길이에 대해 얼마나 변했는가다. 그래서 선팽창 계수가 큰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선팽창 계수가 클수록 온도를 가했을 때 부피 변화가 크겠죠. 그 얘기라는 것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설계 문제인데요. 기계 설계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바닥에 기계 구조물 등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볼트는 기초 볼트입니다. 기초 볼트. 그래서 여기 모양들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나비 볼트는 이렇게 생겼고 스테이 볼트 이렇게 생겼고, 이제 뭐 사이에 간격을 유지해야 되거나 할 때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거고, 기초 볼트가 기초 시공용 볼트입니다. 그 바닥을 완전히 파서 그 바닥 그 부분에 딱 고정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기초 볼트입니다. 다음에 아이 볼트, 뭐 물건 들어 올릴 때 편하라고 아니면은 뺄 때 편하라고 이렇게 손잡이 같이 만들어 놓은 거죠. 나비 볼트도 돌리기 편하게 해놓은 거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묻는 것은 기초 볼트라는 것, 이 계략적인 외형을 좀 기억을 하시면 다음에 나와도 푸시기가 좀 편하시겠죠. 자, 그리고 52번. 자, 이게 굉장히 이제 변수도 많이 나오고 해서 어려워 보이는데 이 52번 문제도 굉장히 간단한 식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썬크 키의 길이가 150mm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썬크 키를 그냥 편의상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 자, 길이가 L이겠죠. 그리고 키에 발생하는 전단화 중에 60kN, 키의 너비와 높이와의 관계는 B는 1.5H입니다. 요게 B고 여기가 H겠죠. 자, 그 다음에 허용 전단 능력이 20MPa입니다. 그러면 키의 높이는 약 몇 미리 이상이어야 하는가? 높이를 묻고 있죠. 이 키가 어떻게 전단 능력이 작용하는 건가? 이 키에 요 부위를 한번 잠깐 그려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부위를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이 부위가 이제 요렇게 키가 이렇게 있다고 좀 쉽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냥 보기 쉽게. 그러면 이 키가 있을 때 축이 이렇게 끼워져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스 부분이 이렇게 이 위쪽에서 이렇게 요 사이에서 끼워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축이 이제 키홈으로 이렇게 키홈으로 끼워져 있고 이렇게 감싸고 있겠죠. 부분이.
그리고 요렇게 끼워져 있겠죠. 네. 네, 이렇게 끼워져 있으면 여기 이제 이 부분, 이 절단되는 단면 부분이, 여기 가운데 단면 부분이 전단 응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냥 앞에서 봤을 때는 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기 좋게 그리면 이렇게 키가 있다고 쳤을 때 요 부분이 전단면이 됩니다. 전단면. 그러면 전단면은 요게 B고 이 부분이 L이죠. 그래서 B 곱하기 L분의 전단 응력이 얼마가 되느냐, 뭐 전단 응력도 P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타우가 되겠죠. 전단 응력은 전단 하중에 대해서 이런 면적에 대해서 작용하는 것이다. 예, 전단 하중은 여기 보시면 전단 하중 값이 이렇게 나와 있고, B 곱하기 L이 전단 면적이 되고, 전단 응력은 여기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요 변수들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잠깐 보시면, 자, 그림을 그리기가 조금 불편해서 지금 그림을 제대로 못 그렸는데, 여기 보시면 타우는 A분의 P, 여기서 이제 전단 하중, 전단 응력, 전단 면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구하면 B는 이렇게 값이 나오는데, 이게 콤마가 이제 빠졌습니다. B는 20인데 B는 1.5H라는 게 이제 관계식이 나와 있으니까 H 값은 이렇게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 식은 전혀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 이제 전단 면적에 대해서 조금만 기억을 하시면 이런 것들은 암기를 굳이 안 하셔도 충분히 푸실 수가 있다는 걸 앞으로도 계속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에는 이제 여기서 스프링이 원래 이런 상태라고 칩시다. 그러면 하중을 가해서 뭐 잡아당기거나 아니면 물체를 매달았을 때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럼 이제 나중에 스프링의 길이에서 처음 스프링의 길이를 뺀 것이 이 델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래서 F는 KX라고도 쓰고요, F는 K 델타라고도 쓰고요, W는 K 델타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X는 변이, 델타도 변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스프링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요 K는 공이 똑같이 쓰이죠. 이거는 스프링 상수, 스프링 상수라고 씁니다. 스프링 상수는 F와 X 값을 이렇게 정의하는 매개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수입니다. 다음에 F는 힘이죠. 주어진 하중이나 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변수는 W, 델타, K니까 맨 밑에 있는 거를 적용을 해서 K는 델타 분의 W와 같은 관계식이 되는 것. 그거는 뭐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좀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4번은 이거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것과 똑같은데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베어링이 있고, 이걸 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이고, 베어링이 이렇게 끼워져 있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베어링과 이 축이 끼워진 요 면적, 요 접촉 면적을 전월이라고 하죠. 이 전월의 길이가 그래서 이렇게 베어링이 감싸고 있을 거고, 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전월의 길이가 10cm고 10cm라고 하는데 그냥 일단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 지름이, 요 축 지름이 5죠. 그러면은 투영 면적을 통해서 구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고 4000N을 넣으시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단위 환산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잠시만요. 단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1메가파스칼은 10의 6승, 뭐 1kPa는 10의 3승, 1GPa는 10의 9승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구하라는 게 메가파스칼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산을 했다라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5번. 예, 비틀림과 굽힘 모멘트를 동시에 받는 축의 상당 굽힘 모멘트. 자, 요거 상당 굽힘 모멘트와 상당 비틀림 모멘트씩 암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상당 굽힘 모멘트는 m 첨자 2를 써서 이런 식이 되고요. 비틀림 모멘트, 상당 비틀림 모멘트는 이런 식이 됩니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서 여기에 집어넣으시기만 하면 뭐 값은 쉽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56번의 유연성 커플링의 종류가 아닌 것은 플렉시블 커플링, 우리말로 유연성 커플링이라고 하는데요. 답은 머프 커플링입니다. 머프 커플링이 잠시만요. 머프 커플링 같은 경우에 클램프 커플링이라도 하고 축의 양 끝에 축 방향으로 두 개의 분할된 반원통 커플링으로 축을 감싸는 형상으로 맞댄 후에 두 개의 반원통은 볼트를 사용하여 결합하는 형태다. 그래서 우리 플랜지 커플링의 형태랑도 비슷하고요. 어떻게 보면 축 방향으로 어쨌든 이제 축 방향으로 이런 축이 있으면 커플링 자체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축에 이렇게 축을 하나 이렇게 결합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플링을 대서 이렇게 볼트를 박는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머프 커플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머프 커플링은 그래서 유연성 커플링이랑은 거리가 멀고요. 유연성 커플링의 종류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좀 암기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7번에 자 페트로프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 베어링에서 사용되는 페트로프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페트로프식은 요거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이 식을 좀 통째로 외우시는 게 편하실 것 같고요. 안 그러면 마찰계수 뮤라고 합니다. 이건 뮤고 여기 있는 베어링 점도지수, 그러니까 점도지수를 보통 나타내는 요것은 누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라고 읽고 요거는 마찰계수는 뮤라고 읽는데 여기서 마찰계수와 반지름 반지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반비례하는 것을 암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변수들을 하나하나도 따져 보면 좀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는 것들이긴 한데 잠시만요. 좀 크게 하겠습니다. 마찰계수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얼마나 마찰이 커지냐입니다. 그냥. 그래서 점도가 당연히 클수록 마찰계수는 커지겠죠. 이건 당연하죠. 끈적끈적한 윤활유가 사용이 될수록 뭐 마찰계수는 당연히 커질 거고요. 축의 반지름이 커질수록 마찰계수는 커집니다. 그리고 축과 베어링 사이의 유막 두께가 크면 이게 직접 닿는 면적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마찰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델타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회전 속도는 클수록 당연히 기계장치에 무리가 많이 가고 회전할 때 열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할 테니까 마찰계수는 커지고요. 그래서 비례 관계 있고 압력은 베어링 압력이 커질수록 마찰계수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어쨌든 반비례하는 것 두 가지를 확실히 암기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그래서 압력과 베어링 압력과 여기 있는 유막 두께, 이게 마찰계수와 반비례한다 라는 것,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평벨트에 비해 V벨트 전동의 특징이 아닌 것은입니다. 그래서 V벨트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있는 요겁니다. 평벨트에 비해 접촉 면적이 넓어 작은 장력으로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다. 요게 뭐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접촉할 때와 요만큼 접촉할 때 이게 접촉 면적이 당연히 크죠. 그 접촉 면적이 당연히 크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이고 좀 큰 힘을 전달하는데 유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벨트는 엇걸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벨트는 이렇게 바로 걸기도 사용하지만 이렇게 엇걸기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V벨트 분리는 V벨트 장치는 엇걸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이 비교적 정숙하고 충격을 잘 흡수하고요. 미끄럼이 적고 큰 속도비를 사용할 수 있다. 평벨트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다른 것 모르겠는데 축간거리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요거는 힘듭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말들은 맞는 것이고 좀 이것도 중요하니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자, 그리고 볼라사의 장점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볼라사는 여기도 그림이 있는데요. 볼라사는 요 안에 강구들, 그러니까 스틸볼들을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운동용으로 주로 쓰인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체결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운동용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마찰을 줄이고 효율은 높은데 미끄럼나사보다 내충격성과 감쇄성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충격에 건디는 정도하고, 그리고 감쇄는 이제 진동을 감소시키는 것을 감쇄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떨어진다라는 특징들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특징이 나와 있고요. 자, 60번에 이건 상당히 가장 간단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계산기만 잘 누르시면 되는 거니까 지름 13mm 연광봉에 8,000N의 인장 하중입니다. 그래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건 연광봉에 전단 하중이 작용했는가 인장 하중이 작용했는가를 보시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장 하중을 적용하는 것과 압축 하중을 적용할 때 단면적, 이 단면적이 요거겠죠. 당연히 이 단면적을 따지는 건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기계에서는 보통 인장 하중을 다룹니다. 압축 하중은 건축 분야에서 잘 많이 다루기 때문에 기계 쪽에서는 잘 다루지 않고요. 압축 하중이 인장 하중이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는 거. 그래서 4분의 파이 d 제곱 단면적분의 수직 하중 이렇게 구하시면 무리 없이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